오늘의 정치권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의 이번 코로나19 관련된 긴급 재난지원금 어제 지급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총선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돕는 우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국민 여러분께 긴급 재난지원금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 중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해진 것은 어제 정책이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고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전형적인 매표형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합니다만,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건 없이 만나자, 하루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이다라는 정말 너무나 엇갈린 지금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이 같은 전혀 다른 입장들, 상황들을 좀 묶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차례로 제가 여쭤볼게요. 김홍국 교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상황은 전 세계가 정말 패닉 상황이다,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비롯해서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기라도 할 정도로 우리보다 규모는 뭐 5배, 10배 엄청난 액수로 위기에 빠진 그런 경제,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제 그런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또 정부의 결단 속에서 그런 사실은 하위 70%에 해당되는 국민들, 그리고 상위 이제 30%에 해당되는 국민들께는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려운 것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장이 철시되고 사실상 거의 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3달째입니다. 네. 이대로 간다면 정말 위기에 빠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마중물처럼 견딜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고,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 경제를 버팀목이 돼주는 역할을 측면에서 일단 여당으로서는 긴박할 수밖에 없고요. 야당으로서는 지금 저는 뭐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좀 매표라든가, 왜냐하면 야당이라고 제가 안 하겠습니까? 이미 김종인 위원장도 예산의 20% 정도 해서 100조를 마련해야 되고 통합당에서 250조 원의 그런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은 선거를 떠나서 이미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을 살리고 국가 경제의 기틀을 조금이라도 지금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이 만나서 빨리 해야 된다.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정책 또 다양한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비판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국가가 국민들의 정말 위기 속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두고 뭐 선거용 또는 정략적인 이런 접근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지금 야당이 선거라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걸 흔쾌하게 도리어 더 끌어안고, 저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대단한 승부사다, 바로 뭐 100조 그 비용까지 늘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흔쾌하게 하되, 그러나 야당의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의 이 마음을 사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당은 정말 하루빨리 야당과 협의해서 이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시에 국민들에게 지원됨으로써 우리 국가 경제, 그리고 위기에 놓인 그런 서민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고통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지원되도록 하는 거 여당의 의무이고, 야당도 좀 더 대안을 내놓으면서 그런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표가 올 거다라는 측면에서 여야 모두 좀 빨리 만나서 협의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장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래통합당 박형준 위원장의 말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지금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매표행위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생명수 같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선거와 연결시켰어요. 국민들 돈 받으면 좋아하지 그걸 싫어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예. 당연히 이건 매표 행위성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저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70% 이렇게 주는 거는 잘못됐다. 다 네.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이것은 여태까지의 보수 우파 미래통합당의 입장과는 상이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여태까지 보편적 복지는 잘못됐다.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70%를 한정해서 줬어요.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다 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입장과 다르다. 그래서 박형준 위원장의 이런 말들은 상당히 잘못됐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한 말과 어제 한 말이 달라서 상당히 이 부분도 잘못됐어요.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 김종인 대표가 100조 정도 마련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예산 예. 다시 편성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책임한 공허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오늘 또 얘기를 하니까 오늘에서는 야당 얘기 좀 경청하겠다. 추경 빨리 처리하자. 좀 네.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정쟁거리가 아니죠. 국회에서 빨리 머리를 맞대가지고 보다 좋은 안을 마련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표심이 중요하더라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말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당의 이번 총선 목표 의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민주당을 먼저 장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지역구 호남 탈환하면 130석 정도 이야기하고 여기에다 비례 합쳐서 140석에서 최대 150석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통합당 물어보실 줄 알고 통합당 준비했는데 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호남 28개 의석 중에서 3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25석을 못 얻었거든요. 최소한 그걸 우리가 25석만 얻어도 우리는 이번에 지역구에서 저번보다 한 20석에서 30석은 더 얻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당이 될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수도권에서는 지난번에 68석인가를 얻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난번만큼만 얻고 호남을 석권하고 네. 그러면 본인들은 당연히 일당이 된다. 그리고 비례위성 정당도 2개 정당이기 때문에 연합을 하면 과반수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미래통합당 목표 의석을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과반 의석 확보가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양측 다 서로 이기겠다. 과반 이상을 얻어서 다음 이 총선 이후 전국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뭐 미래통합당 이제 지역구 105석 그리고 비례대표 17석. 이번에 이제 미래한국당 현재 예상 의석이 뭐 17석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미래통합당도 이것이 결코 허황된 목표는 아니다. 네.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초기의 흐름들을 보면요. 대구 경북 지역은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PK 지역, 부산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리어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일의 경우 낙동강 벨트에서 상당 부분 수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도권에서 사실 그동안 좀 어려웠습니다. 뭐 40석 정도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말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잘 보여주고 한다면 저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대신에 지금 마지막 남은 보름 동안에 정말 어느 한쪽도 실언을 하거라든가 또는 정책에 실수를 했을 때 그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에 저는 미래통합당의 위기 상황은 이거라고 봅니다. 호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20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거의 3년 가까운 동안 계속 반대하고 장외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숙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능력이라든가 또는 야 정말로 미래통합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 바꿔가지고 행복해지겠구나 이런 것보다는 문재인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주로 보여왔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어떤 정책에 있어서 변화의 모습 예를 들어서 민부론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민부론 그거 전혀 얘기 안 된다. 도리어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지금 본인이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정책도 뚜렷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야 미래통합당을 찍는다면
우리 국민들께 정말 책임지고 좋은 네. 나라 만들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저는 위기 국면 맞을 수도 있다. 네. 마지막 선거 결과 그리고 특히 샤이보수층이 저는 상당수 지금 있다고 봅니다. 예. 중간에 나타나는 중도층이라든가 부동층 흐름들을 보면요. 보수층,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은 뭔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유보하고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도 역시 통일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결합해 준다면 과반수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여야 1, 2당 그러니까 거대 양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지금 비례대표도 그렇고요.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큰 바람을 과거와 달리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거대 정당 두 정당이 과연 전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원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예요?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선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우리 여태까지 보면은요, 총선 전에 했던 여론조사 맞은 적이 없어요. 네. 예. 출구조사도 맞은 적이 예측하기 없는데 어려워서 제가 여쭤보는 그래서 예. 제가 팁을 드리려고 네. 연구를 해왔는데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승리하는 쪽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별, 계층별로 누구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느냐, 우세한 쪽이 누구냐라는 걸 봤을 때 요 세 군데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곳이 항상 선거를 이기더라고요. 네. 이건 네. 지역 선거도 그렇고 비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부계층, 네. 두 번째 자영업, 세 번째는 60대 이상. 이 세 군데에 세부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쪽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예. 저는 뭐 그 부분 공감합니다. 대신에 지난 20대 선거까지는 사실은 유선 전화에 의한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화를 통해서 하는 무선 것들이 ARS가 예. 많습니다. 그럼요. 예. 무선 쪽이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적으로 그 유권자들이 표심을 할 수 있는 그 여론조사 기법들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라든가 다양한 기법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보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거보다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더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방금 얘기해 주신 주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역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두 군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충청권입니다. 항상 정확한 이 표심을 표현하지 않는데요. 막판에 가서 야 오만하다 또는 잘못됐다 이런 판단하실 때 충청권 유권자들이 아주 이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PK 지역이라고 봅니다. TK 대구 경북은 사실상 뭐 상당 부분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PK 지역은 혼전의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또 부산 출신의 그런 여러 가지 집권층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지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동안에 또 정치하는 거 보면서 과연 유능한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권과 PK 지역 두 군데의 표심을 보면 아무래도 답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권이 조금 더 많은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남은 보름 동안에 말 한마디 실수 또는 곳곳에서 나오는 검증들 비례대표 후보들 지금 제대로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 검증해서 잘못된 결과들 나오거나 그러면은 일순간에 분위기 확 바뀔 네.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보름 동안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오늘 선거 공보 공개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슬로건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이고 후보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이 이해찬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굉장히 민주당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은 스스로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는 연합정당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평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부분도 이름도 같은 더불어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한 가치를 두고 있다. 대신에 거기에는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열린민주당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죠.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가장 약진하고 있는 예상보다 약진하고 있는 곳이 지금 열린민주당입니다. 예. 일부 이 조사들 흐름들을 보면요, 약 뭐 두 자릿수의 지금 비례정당 지지율을 열린민주당이 지금 획득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열린민주당이 결국은 더불어시민당이 몫을 가져가게 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애초에 공천했던 비례대표 후보들이 많이 탈락하게 되고요. 또 네.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알리는 데도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역시 더불어시민당이 적극적인
우리의 같은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형제 정당이라고 강조하는 거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이게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엔 그게 88조, 89조 사항인데요. 일단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후보자들은 미래통합당에 그 후보자들을 선거운동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미래한국당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20명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미래통합당을 선거운동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새로운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네.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예. 자, 우리 그러면 미래통합당 후보들 응원한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냥 개별적으로 미래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지역에 가서 그 선거 등록원으로 등록을 해서 유세차 타면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지금 네거티브예요. 예. 할 수 없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 당이 아무리 비례위성 정당이지만 새로운 단체를 조직을 해서 조직적으로 그 정당이나 후보를 선거운동 해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선거법 위반이 있다. 개별적으로는 할 수가 있다. 근데 비례 후보 등록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려요. 네, 이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앞으로 좀 말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열린민주당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열린민주당도 모정당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는 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하는데 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의 이야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그 선거가 끝나면 DNA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금방 확인될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이 향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전략적인 어떤 결합 또 연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통합해서 한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열린민주당 간에 때 아닌 홍길동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손혜원 의원 지금 열린민주당을 이끌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본인들은 민주당의 효자다, 친문, 친조국을 앞세워 이제 그 당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지지율 예상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호평을 받으면서 나름 입지를 만들고 있는데. 효자다, 민주당의 효자다. 그래서 선거 이후를 기약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영 위원장은 그런 자식 준 적이 없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죠. DNA 검사까지 받겠다. 저는 솔직히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좀 실소 아니면 좀 굉장히 좀 허탈한 그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런 말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지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를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또 함께하는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약세를 맞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열린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검찰개혁 그리고 아주 강력한 소위 말하는 친문 계열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목소리를 지나치게 강하게 내는 것은 도리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네. 중도층을 포괄해야 결국 총선이나 또는 대선 국면 큰 선거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받는 쪽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중도층이 많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어필하고 싶은데 조국 전 장관 이슈라든가 이것이 너무 부각될 때는 도리어 중도층에서 상처받았던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 하는데 열린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같이 가는 모습이어야 더 많은 그런 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이 결정적인 모습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봉화마을에 갔는데 권양숙 여사가 더불어시민당 측은 만났지만 열린민주당 측은 사실은 일정을 핑계로 해서 만나지 않았던 그 모습들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열린민주당 잘 살아 들어오면 좋지만 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선거 전략까지 깨트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열린민주당은 최대한 당세를 확장해서 본인들이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로 간의 그런
우리 자식 아니다. 저희는 효자이고 싶어요. 서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선거 이후에는 저는 통합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연대 정도 틀들은 갈 거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놓고 계속 선거 기간에 논란이 될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흔쾌하지가 않죠. 예. 이미 사실 한 색깔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서로 간에 이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텐데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아마 표로서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봉화마을 권양숙 여사가 시민당 쪽 인사들을 만나고 열린민주당을 안 만난 걸 두고 특히 보수 성향 언론에서 이 문제를 많이 썼거든요. 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싶은 건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요 분명해요. 그 권양수 여사께서 우리의 더불어민주당의 적자는 더불어시민당이다. 그러니까 의도를 거기에 힘을 가지고 싣고요. 있다라고 보시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대표를 모셔보면요. 만나기 좀 꺼림직한 분이 오잖아요. 그럼 자리를 비워요. 그리고 그냥 비서실장 같은 분 만나라고 하고 차 한잔 대접하고 말씀 잘 전달해서 돌려보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는 속해 있지만 우리 편은 아니고 만나자니 또 원래 적자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니 그냥 내가 그냥 대접은 하는데 만나주진 않는다. 그러한 해석은 알아서들 하셔라.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총선은 오늘로써 정확히 보름 15일 남았는데 이 시점에 대선 주자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이게 총선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잠시 여쭤보고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황교안 후보, 이낙연 후보 둘 다 종로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제 이전의 조사 마찬가지로 1, 2위 나란히 달리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좀 약진이 눈에 띕니다. 13.6%까지 올라왔네요. 일단 지금 표가 주는 의미,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포함해서 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는 1, 2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와 같은 경우는 29.7% 거의 30%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진보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후보도 사실은 상당히 하락하는 추세, 어떤 때는 한 자리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20% 가까이 왔으니까 많이 회복이 된 것처럼 양측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단호한 대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신천지 이 교단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는 이만희 이 당시 총회장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도 아주 단호했었고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본인이 선명한 색채로 계속 나가면서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준 부분들이 지난 조사에서는 황교안 후보를 제치고 사실 2등까지 갔다가 이번에 다시 또 황교안 예. 후보로 결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권 주자들이 이제 이번 선거 때 임하는 모습들, 후보거나 또는 후보가 아니라도 지자체장이라든가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리더십을 보이고 뭔가 저 후보에게 정책의 가치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유권자들이 몰린다. 아무래도 역시 보수 중심에서는 황교안 후보에게 집중력이 다시 한번 쏠리는 그런 양상이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모습과 다르게 또 진보 진영에서는 이낙연 후보에게 쏠림 현상 더불어서 열심히 뛰는 후보들의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라든가 또 박원순 시장도 어쨌든 좀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위기 시에 리더가 대체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총선이라든가 일상적인 이런 정치 행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유권자나 국민들께 이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지지율 흐름의 변화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이번 총선 이분들을 지지하는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향후의 대권 흐름까지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요 황교안 대표 위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수파 제1야당에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예. 이분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한 10% 정도 낮아요. 예. 그러면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러한 지지도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대표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위기죠. 이것은 결국에는 종로 선거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종로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들이 결집하고 대권 후보들이 이제 승부를 거르는 곳인데 네. 여기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랑 10%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종로 선거에 있는 보수 우파 쪽의 지지자들에게 예. 이번에 선거 잘 안 되나?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황교안 대표에게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이번에는 격전지한 곳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에서는요, 충남의 공주 부여 청양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관심 지역입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어떤 정책들을 내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지 이호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유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목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피켓도 걸었습니다. 박 후보는 주변 도시에 비해 발전이 더딘 공주부여 청양에 금강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농민과 서민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금강 국가정원으로 공주부여 청양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 내겠습니다. 비슷한 시간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도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정 후보 역시 목에 커다란 피켓을 걸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상인들의 애환도 경청합니다. 그러면서 선거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피력합니다. 선거는 심판이고 평가입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4.15 총선거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같은 장소에서 만난 두 후보. 평소 호영오지 않은 두 사람은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경쟁. 서로 상대보다 자신이 낫다는 주장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을 넘어서 서민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박수현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박수현의 경쟁력입니다. 정 후보는 풍부한 정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해 국회의장까지 도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치 역량, 정치 에너지가 절정에 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4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서민의 대변인을 자청한 박수현 후보냐, 충남 지역 현역 최다선의 국회의장을 노리는 정진석 후보냐를 결정하는 공주부여 청양의 민심이 오는 4월 15일 선거에서 판가름됩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네, 이호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오셨는데요.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 초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후보가,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충남의 지역에서 현역 최다선인 정진석 후보가 또다시 일합을 겨루게 됐습니다. 이게 공주 그리고 부여 청양 이 지역별로 조금 두 후보에 대한 지지도 편차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필 전 예. 총리입니다. 네. 한국 정치사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민련이라든가 위상이 있는 정치를 펼쳐왔던 그런 곳이거든요. 예. 역시 정진석 후보는 정치 명문가 태생이고 또 김종필 전 총리를 정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애정을 표출하는 그런 정치인이고요. 보수 정치, 더군다나 이제 국회의장까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예. 지역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박수현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충남지사 안희정 지사에 의해서 충남지사로 사실상 사람들이 다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 성실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출마를 하지 못했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위상을 더 높여줄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가치를 들고 나온 박수현 후보를, 아니면 정진석 후보를 아마 충청 유권자들 아마 저기서 아마 굉장히 고심들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도 보면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흐름을 보면 박수현 보고 계시지만 정말 엎치락 뒤치락 그 조사 기관마다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다르네요. 최근에 예. 3번이 있었는데요. 첫 조사에서는 정진석 후보가 상당히 앞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또 이 역전을 한 상황이고, 세 번째 조사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또 좀 더 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현재 나타난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없다. 네. 충청권은 항상 마지막까지 표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어봐야 된다. 흔히 말하기를 끝까지 가족들에게도 자기의 표심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충청권 유권자들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역 발전 또 인물을 키워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유권자들이 가지고 접근하실 텐데요. 마지막 이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봐야 되면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따르면은 일단은 박수현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정진석 후보 충청권에서 그동안 쌓은 역량이 만만치 네, 않습니다. 예. 결국은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는 충청권 승부와 민심의 바로미터예요. 정말 훌륭한 두 분들이 붙었어요. 지난 16년에는 물론 정진석 후보가 이겼지만 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는요. 박수현 후보가 공천한 시장 군수가 다 당선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박수현 후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우세하거든요. 저 지난번에는 대략 48대 45에서 3% 정도 차이로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예. 정진석 후보가 이겼었는데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 과연 이 부분에서 이기는 쪽이 충청권의 민심을 더 얻고 의석수를 더 얻을 것 같다. 그래서 바로미터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번 코로나19를 대하는 정부에 대한 그 마지막까지 보름 동안에 혹시라도 사안이 변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를 맞을 수 있고요. 역시 또 지역 개발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 정진석 후보가 이제 큰 정치, 국회의장까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런 기대감만큼 정진석 후보가 마지막까지 선전하면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몇 가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개발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어느 쪽이 정말 실수를 하거나 또는 결정적인 뭔가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그 부분의 변수가 되는데 지금의 흐름에서 그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그 요소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정의당이요. 이번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먹구름이 껴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일화 시한, 지금까지는 단일화를 뭐 이렇게 통해서 많이 또 위기를 또 극복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조차도 좀 불분명하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단일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 같은 경우도 지금 3자 구도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2등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3등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서 단일화를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이 상당히 위기인데 저는 이거는 심상정 대표의 판단 착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냐면은 뭐 준현동의 비례대표제를 왜 선택했냐 그것보다 심상정 노회찬 이후에 스타 정치인 정말 제대로 정책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치인 후계자를 키우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 것은 심상정 대표가 너무 당대표를 오래 한 그러한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또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또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실망감이 예.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 하락이나 정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21대 저 총선이 심상정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징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